제가 들려드릴 60번째 책은 이문열의 소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입니다. 이문열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대단한 작가고요. 혹시 정치, 사회적 관점에서 그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요. 그를 작가로, 작품으로만 평가했으면 합니다. 그만큼 그의 소설들은 굉장하거든요. 지난번에 영웅시대 할 때 작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으니까 지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영웅시대와 변경으로 이어지는 이문열의 소설들은 한국 문학사의 한 획을 그었다는 말만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영화로도 나왔었고요. 영화도 괜찮았지만 소설의 깊이를 절대로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젊은이의 사랑과 집착, 성공과 파멸이 지금이나 소설의 그 시대나 충분히 관통할 수 있는 요소들이 꽤 많아서요. 언제 읽어도 울림이 깊고 오래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소설이 너무 재미있어요. 시간적 배경은 196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임형빈. 그는 인구 3만 명 남짓한 시읍에서 성장했어요.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사예요. 형빈은 장남이고 동생이 넷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너무 잘했고 동네와 친인척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기대를 한몸에 받았어요. 그리고 서울대 법대에 합격합니다. 그건 당시 초등학교 평교사의 박봉으로 5자녀를 키워온 부모님의 영광이었고 시읍의 영광이기도 했어요. 또 그곳 고등학교 개교 이래 처음 있는 경사였죠. 지역 유지들은 앞다퉈 장학금을 보냈고 그건 등록금뿐 아니라 서울에서 1년을 살아갈 만한 생활비까지 해결해 주었어요. 형빈은 1968년 2월 말에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옵니다. 그날 역전이 떠들썩할 만큼 요란스런 고향 사람들이 배웅을 받았어요. 대학 1학년 동안 동숭동 하숙집과 학교 사이를 시계추처럼 오가며 수업과 공부에만 매달려 20대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미팅이나 당구, 술, 담배 같은 그 또래들이 문화에는 별로 빠져들지 않았어요. 고향 사람들과 아버지 부추김 탓도 있었지만 스스로도 재학 중 합격이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그동안 거둔 빛나는 성공을 서울에서 다시 한번 이루고 싶었어요. 어쩌면 고향 사람들이 갈채와 기대에 눈멀고 귀먹어 있었을지도 모르는 학문이 탐구하는 거리가 먼 성과만 강조된 목표에 매달려가고 있었지요. 집에 내려와 있던 겨울방학 3달 동안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고 공부만 하는 그를 보고 아버지마저도 건강을 걱정할 정도였어요. 방학이 끝나고 서울로 떠나기 전날 동창생 시우를 우연히 길에서 만났습니다. 시우는 연세대학교 문과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도 고향의 수재였지만 늘 형빈의 그늘에 가려 있었어요. 그날 둘은 술을 마셨고 시우는 모든 걸 수직 선상에 놓고 상하관계로 규정하려는 사회적 가치에 분노했어요. 그리고 형빈같이 기성세대가 정해놓은 성경이라는 목표를 향해 지름길을 골라 내달리는 부류에 대한 거부감도 말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다시 공부에 달려들었지만 형빈의 내부에는 이상한 변화가 있었어요. 공부에 지쳐있거나 사념에 빠져있을 때 시후가 했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그건 생각보다 깊이 의식에 새겨져서 이렇게 내달리다가는 한 번뿐인 젊음을 영 소비해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으로도 이어졌어요. 그리고 5월이 다갈 무렵의 어느 날 교정의 마로니에 아래 벤치에서 서윤주를 만납니다.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멀찌감치서부터 그녀가 그토록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마도 그녀의 옷차림 때문이었을 것이다. 넓은 코트깃이 때마침 불어오는 봄바람에 너울거리는 게 그녀의 머리 위에서 너울거리던 마로니에 잎과 어울려 어떤 형언하기 힘든 이국적인 아름다움으로 다가온 것이었다. 나는 강한 전류에라도 쓰인 사람처럼 굳어져 점점 가까워져 오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이미 어떤 감정의 과정에 빠져 있은 탓도 있겠지만 일순 그것은 아름다움 그 자체로 느껴졌다. 친구 태식이 그녀에 대한 정보를 알아다 주었는데 윤주는 영문과 학생이었고 가족은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갔으며 그녀는 현재 결혼한 언니 집에서 살고 있다는 거였어요. 형빈은 앞뒤 없이 그녀에게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윤주는 냉담했고 접근할 수 없는 싸늘함과 무관심을 보였고요. 그럴수록 그녀를 향한 치열한 도전이 머리를 쳐들었어요. 그건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격정이었죠. 그러나 그간 공부에 정진하며 고향의 총아로 살아온 고집스런 자존심이 그에겐 팽배했고요. 오기와 격정 사이의 치열한 내면의 싸움을 했습니다. 결국 그 알 수 없는 격정에 졌고 홍수 같은 편지를 보내고 2학기에 들어서서 윤주와는 친구인지 애인인지 구별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어요. 밤낮 없이 마주보고 있게 될 것을 기대했던 형빈에게 그녀의 담담하고 가라앉은 목소리와 주도할 수 없는 관계는 고통이었어요. 음악 감상실에 가서 들어도 모르는 노래를 들으며 몇 시간이고 자신에게만 축실한 그녀를 보며 원망은커녕 나가자는 소리조차 감히 못하고 앉아있는 자신에게 부하가 치밀었어요.
참다 못해 의견을 말하면 선선히 받아주긴 했지만 형빈의 진지함을 철부지 심술 정도로 여겼어요. 거기에 번번이 압도되어 결국 그녀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승복하지 못하는 게 형빈의 고통이었어요. 게다가 윤주에게는 적어도 대여섯 명의 남자가 있었어요. 그들은 친구라는 이름으로 그녀 주위에 존재했지만 형빈은 작은 읍에서 성장한 보수적인 당시 한국의 남자였고 보이프렌드란 말 자체가 가당치 않은 관계로 보여서 역겨웠죠. 자신이 그녀의 보이프렌드 중 하나로 끼어들어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어 따지거나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그녀는 가차없이 응징했어요. 자신에게 순결의 의미를 강조할 수 있는 애인을 만든 기억이 없으니 그게 싫으면 떠나라는 식이었죠. 그런 일이 있으나 한동안 만나주지 않으면 형빈은 하루도 안 돼 후회하고 그녀를 잃느니 그런 애매한 자격으로라도 그녀 곁에 남아있고 싶어서 무릎을 꿇을 각오까지 했어요. 그러면 윤주는 슬며시 용서해주곤 했죠. 그 즈음에는 삼선계연 반대 대보로 어수선했지만 형빈에게는 모두 관심밖이었고 책도 이제는 거의 완전히 손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윤주와의 사랑은 가열찬 싸움과도 같았고 화내고 풀어지고 술독에 빠져 괴로워하는 일만 반복했어요. 그해 늦가을 윤주의 제안으로 그녀의 친구들과 같이 수락산에 가게 되었어요. 남자들 서너 명과 여자들 3명과 동행을 하게 되었는데 다들 명문대 생들이었고 성격 좋고 괜찮은 사람들로 보였어요. 그러나 형빈은 까닭을 모를 적의가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들이 친한 모습이 가식이거나 교활함으로 보였고 특히 남자들은 윤주를 비롯한 여자들에게 깍듯했는데 그것조차 안 이꺼 보였어요. 그들이 도회적인 세련도 심사를 건드렸고 나중에는 그들 모두가 짜고 형빈을 촌스럽다는 걸 폭로하려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는 나중에는 이런 어린애들 같은 놀이보다는 술이나 먹었으면 했고 그 제안은 곱게 들리지 않았어요. 결국 일행은 떠났고 형빈은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떠날 줄 알았던 윤주가 그를 찾으러 돌아왔고 그날 다른 때와 달리 진지하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녀는 자신으로 인해 이 만남이 둘 모두에게 어둡고 험한 곳을 방황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 위험 요소에는 자신이 배경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인텔리 부모님을 가졌었으나 6.25 전쟁으로 두 분 다 잃고 5살 덜 언니와 둘만 남았다고 했어요. 언니가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윤주는 언니 덕분에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언니가 흑인 중사와 결혼을 했고 미국으로 가버립니다. 그녀는 혼자 남아 입주과외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고 했어요. 그녀는 이제 시작될 형빈과의 사랑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형빈의 격렬하고 성급함과 그녀의 어두운 현실은 아마도 상처를 남기고 고통스럽게 할 거리란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외로운 짝사랑의 어둡고 긴 터널은 지나가고 그녀도 자신을 사랑으로 마주보게 되었다는 건 형빈에겐 행운이었어요. 형빈의 이학기 성적은 F학점이 2개나 있었고요. 유급을 걱정할 정도였지만 그는 걱정하지 않고 귀향까지 밀어가며 윤주와의 사랑에 빠져 있었어요. 친구 태식은 연애를 너무 파괴적으로 하는 형빈을 걱정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 했으면 집안과 고향의 희망으로 돌아가라고 충고했어요. 그리고 처음 하숙에서 만난 형빈은 시골뜨기 책벌레였는데 어디에 이런 광기가 숨어있는 불덩어리였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했죠. 고향의 아버지는 지난 2학기에 2번이나 가회의 송금을 요구한 아들이 해퍼진 씀씀이에 은근한 의심을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도 형빈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는 윤주의 마음뿐 아니라 몸까지 소유하고 싶은 욕망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그녀는 쉽게 응해주지 않았고 이건 그를 열패감에 쌓이게 했어요. 다시 가열찬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윤주와의 심한 갈등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녀가 미국에 간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고 자기도 미국으로 가봐야겠다는 말을 했을 때 분노는 극에 달합니다. 화가 나서 고향으로 돌아왔고 한동안 집안에만 처박혀 있었어요. 첫날 도착했을 때 엄격하게 한 학기 행적을 따지고 들던 아버지도 형빈의 살깃띤 침묵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어요. 어머니는 눈치만 보며 동생들을 되도록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죠. 그는 겨울이 짧은 낮과 긴 밤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잠자는 것도 아니며 괴로워하는 것도 슬퍼하는 것도 아닌 정신이 막연한 방치 상태로 지냈어요. 그리고 그녀에게서 지난 날이 청혼의 꿈을 되찾기를 바라며 내일 미국으로 떠나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편지가 옵니다. 이후 찾아드는 허탈감과 무기력을 술에 젖어 지냈어요. 급기야 위장이 상해 병원 신세를 지고 말았어요. 그 기괴한 시간 동안 고마운 것은 부모님이었어요. 어머니는 혈연의 정과 두려움으로 그 비틀거림을 받아주었고 아버지는 지난 10수년간 아들이 보여온 모범적인 성장 과정의 기억에 의지해 참아주었어요. 그가 개강으로 서울을 떠나기 전날 아버지는 이 고비를 극복해 이 거리와 집안의 꿈을 이뤄주리라는 걸 믿는다고 말했어요.
그 봄을 기억이 없을 만큼 혼이 빠져 보내고 있는데 다시 윤주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녀가 미국에서 돌아왔고 복학하지 않은 채 이태원 술집을 전전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이태원을 몇 날 며칠 미친 듯이 뒤지다가 그녀를 찾아냈죠. 그녀는 미국을 다녀왔고 언니는 그 사이 흑인과 헤어져 느긋한 백인과 결혼해 살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에서의 참담한 실패가 더 이상 과거로 발목 잡지 않는 아메리카는 여전히 기회의 땅이라는 말을 했죠. 그녀는 미국으로 돌아갈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여기서 다시 시작하다는 형빈을 비웃으며 자신의 숨겨둔 과거 이야기를 확인사살하듯 하나 더 들려줍니다. 언니가 떠났을 때 혼자 남은 그녀에게 부유한 노신사가 접근해왔고 그의 도움으로 대학에 가고 생활비를 받아왔으며 입주과에는 거짓말이라는 거였어요. 그는 점잖은 신사였으므로 그에게 돈을 받는 비참함과 매음의 상습선도 면할 만한 선에서 몸으로 대가를 치루었다고 했어요. 그 일은 잊혀질 뻔했지만 형빈과의 사랑을 시작하면서 그 일이 전에 없이 큰 무게로 짓눌러왔고 과거로부터 날아가 버린 언니에게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였죠. 지금은 언니가 하루빨리 미국에서 살 수 있도록 초청해 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날 형빈은 죽을 만큼 술을 마셨고 이제 이 사랑을 끝내려면 윤주를 죽여버리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으로 그녀의 목을 졸랐어요. 목을 조르다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날 윤주는 형빈이 자신의 목을 조를 때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을 보았고 자신의 계획을 수정했어요. 속속들이 보여주고 전부를 주고 나서도 치유되지 않은 과거가 남아있다면 그때 떠나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동숭동 산꼭대기 부근에 새방을 얻었고 함께 살게 되었어요. 고향집에서 계속 하숙비를 받으며 둘이 각자 과외 그룹 지도를 했고 몇 년을 버틴 뒤 졸업 후 윤주가 교편을 잡으면 형빈은 다시 시험 준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그들의 계획이었어요. 생활은 만족스러웠습니다. 과외자리는 명문 대학생들이었으므로 쉽게 구해줬고 둘의 수입은 아버지 월급보다 훨씬 많았어요. 생활이 안정되자 형빈은 학교 공부도 잘 되어서 F학점을 떼우고 성적도 제법 상위 그룹으로 되돌아갈 만해졌어요. 삶에 대한 전망도 고시 하나에 매달려 있던 때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확실해져서 화려한 환상을 이룬 허전함을 달래고도 남을 현실이 오붓함과 달콤함이 있었어요. 몇 달 후 산꼭대기를 떠나 평지보다 안락한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속이고 있다는 죄의식은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당장 눈앞의 위기는 면해도 그 뒤에 있을 거짓의 세월이 갑자기 두려워지기도 했어요. 2학기가 되어 윤주가 복학을 했고 그건 공동생활의 문제점을 밖으로 드러나게 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열정으로 시작된 일이지만 남자와 여자가 공동생활을 시작한 그 원형은 가정일 수밖에 없었고 그 가정에서의 역할은 아무래도 누군가의 주부 역할이 필요했는데 그게 문제였어요. 윤주는 살림 솜씨가 전혀 없었고 아무래도 늘지 않았어요. 반찬가게의 반찬과 세탁소에 의지하고 청소는 형빈이 거들어 겨우 쓰레기통을 면한 방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그녀가 2학기 복학을 하고 나자 시간적 여유가 없어지고 경제적으로도 쪼들리면서 모든 게 빠듯해져 갔어요. 형빈은 방학에 잠깐 집에 다녀왔고요. 부모님과 고향거리가 일깨워준 자신이 예정되었던 화려한 미래에 대한 기억이 살아났어요. 지금의 현실은 어쩌면 앞으로는 평범한 미래와 왜소한 삶이 기다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힘겹게 얻은 사랑을 싸늘한 눈으로 돌아보게도 했어요. 인생에서의 피리를 너무 비싸게 산 건 아닐까 하는 회의마저 들어갈 즈음 윤주의 미국 언니가 죽었다는 편지가 옵니다. 그녀는 울부짖었고 애초에 미국으로 갔어야 했다고 넋 빠진 사람처럼 매일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그녀를 달래다 지치면 윽박지르면서 며칠이 지났어요. 윤주는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입은 굳게 다물어졌고 공허한 눈길과 어둡게 가라앉은 태도로 마지못해 움직이고 대답했으며 마치 낯선 곳을 헤매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들이 끝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예고 없이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그날 과일을 하고 늦게 돌아온 집에 아버지는 혼자 앉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윤주가 떠났다는 걸 알려줬어요. 나중에 고시에 합격하면 그때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죠. 아버지는 아들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절망감을 가득 안고 있었지만 형빈은 그녀가 떠났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었어요. 형빈은 이후 3달 동안 윤주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취 없이 사라졌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고 있었어요. 12월이 깊어가던 날 그녀가 떠난 뒤로 불을 지핀 적도 없는 냉방에서 또 그녀가 떠난 뒤로 한 번도 개본 적이 없는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데 고향 친구 시후가 찾아왔어요. 그는 입영 통지서와 아버지 몰래 어머니가 마련해준 돈을 갖고 왔고 그 돈으로 형빈을 데리고 나가 목욕과 이발을 시켰고 뜨뜻한 여관에서 잠을 자게 했어요. 그는 자고 또 잤습니다.
지난 3달 동안 한 번도 잔 적이 없는 것처럼 꼬박 30시간을 자고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잠들기 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거의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조금씩 회복해갔다. 예전의 그 자신만만하고 야심에 차있던 시골 수재로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삶이 사랑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걸 아는 현실적인 인간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한 20날 뒤 나는 논산으로 가는 장정 호송 열차에 올라앉아 있었다. 내 상은 아직 딱지도 제대로 앉지 않았지만 그런 것은 원래가 밖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었다. 군대는 그에게 훌륭한 도피처가 되어주었어요. 한 번의 고비가 있었는데 입대 후 9달이 지났을 때 윤주가 보낸 편지를 태식의 손을 거쳐 받게 되었을 때였어요. 편지에는 미국으로 갔고 잘 적응해서 다음 학기부터 사립대학에 등록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편지 말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그 집을 나오고 2번인가 어두운 골목길에서 너를 훔쳐본 적이 있었지. 우리를 기다리는 운명이 어떤 것이든 비척거리며 걷는 너를 보고 달려가 부축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기 위해 얼마나 이를 악물었던지.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다 지나간 일이야. 내가 너를 원망하지 않고 우리 사랑을 소중하게 추억할 것처럼 너도 우리가 함께한 세월을 값진 통과 의례로 여겨줘. 그리고 진실하고 복되게 내 삶을 채워가도록 해. 형비는 며칠 동안 어떻게든 술을 먹었고 싸움을 벌이다가 사단 영창에 갇혀 일주일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 뒤의 남은 복무기간은 긴 잠가도 같았어요.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거의 기억하지 못할 만큼 몽롱한 삶이었어요. 휴가 때는 통나무처럼 방 안에 들어누워 잠만 자는 그를 보며 어머니는 한숨과 함께 치마폭으로 눈물을 찍어냈어요. 제대하고 복학을 해서 학교를 다녔고 졸업한 후 명문대 졸업생의 실력과 후광으로 대기업에 직장을 잡았습니다. 그 즈음 우연히 윤주의 남자친구 중 한 명에서 윤주가 떠날 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녀는 미군 병사와 결혼해서 미국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었고 또 가서는 6개월 만에 그 병사와 헤어졌다는 거였어요.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리 괴롭지는 않았다. 오히려 내가 가슴 저리게 떠올리는 것은 그런 구체적인 계기보다는 순간적인 감상에서일 때가 많았다. 이를테면 어쩌다 단풍이 곱게 진 산기슭을 지나갈 때, 들판 한가운데로 희고 곧은 길이 쭉 나있을 때, 저무는 골목길에서 특히 구성진 노랫소리가 들릴 때, 그러나 그것도 기껏 그날 밤의 술맛을 약간 더 돋우어 줄 뿐 오래 꼬리를 무는 법은 없었다. 무엇이든 쉽게 있는 현대인의 비정이라기보다는 그녀 때문에 받았던 고통의 기억이 공포로 내 의식에 남아 그녀에 대한 그 이상의 접근을 완강하게 차단해준 까닭이었다. 형비는 이후 몇몇 여자를 만나고 헤어지기도 했어요. 그는 명문대 출신이고 해외로 발돋움하는 대기업의 유망한 사원이었으므로 괜찮은 조건의 신랑감이었죠. 그러나 윤주에게 느꼈던 감정을 그녀들 중 누구에게도 느끼지 못했고 어찌어찌하다 깊은 만남을 가진 후에는 공허감과 환멸만이 짙게 남았어요. 결국 어머니의 성화로 중매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여자대학교를 나온 괜찮은 여자였어요. 그러나 그녀를 사랑할 수는 없었죠. 아내는 다른 사람을 만났더라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여자였지만 불행히도 한 사람만을 사랑할 심장을 가진 형빈과의 만남이 불행이었던 거였어요. 결혼하고 3년이 지난 1982년 5월 형빈은 미주 지사로 발령이 납니다. 그는 회사에서 꽤 유능한 사원이었고 그의 발령은 선발의 의미를 담은 영광스러운 진출이었어요. 형빈은 성가신 결혼생활과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난다는 것만으로도 기뻤어요. 그걸 계기로 마음에도 없는 결혼생활이 끝장나주기를 은근히 바라고도 있었죠. 미국 LA 지사에서 그는 굉장히 바빴어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이고 열정에 차 일한 것은 그 기간이었다고도 할 수 있었어요. 이듬해 봄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의 여유가 생겼고 윤주를 찾아볼 생각을 합니다. 그건 미국에 올 때 계획한 건 아니었지만 휴가를 보내는 동안 나이들은 한국 유학생과 어울렸을 때 문득 그녀가 생각났어요. 한번 찾아볼 결심을 하자 마음이 갑자기 초조해졌어요. 윤주가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냈던 버밍엄으로 날아가 그 마을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녀의 흔적은 없었어요. 그게 계기가 되어 윤주를 향한 집념은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한글판 신문들에 그녀를 찾는 광고를 냈지만 효과는 없었어요. 그러던 중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옵니다. 아버지의 만류가 있었지만 그는 이혼에 동의합니다. 아내에게 애정은 없었어도 3년을 살던 사람이었으므로 울적해진 기분으로 산타모니카 해안으로 차를 몰았어요. 그날 형빈은 뭔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으로 앞도 없이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과학이 발달한 합리의 시대지만 설명할 수 없는 그 우연. 그녀가 여기 가까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몇 개 건너의 벤치에 앉아있는 여자를 발견합니다. 그녀가 바로 윤주였어요. 그들은 이 질긴 운명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채로 얼싸안고 그저 심하게 다친 2마리 짐승이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듯
지난 10년 동안 그토록 모질게 짓씹어온 그리움과 미움, 슬픔과 고통을 어루만졌어요. 윤주는 이제 숨기는 것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사병과 결혼해 미국에 와서 엘라바마주에 살다가 6개월 후에 헤어졌고 동부로 가서 식당에서 일하며 대학을 마쳤다고 했어요. 그러나 대학을 나와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고 그저 이름 없는 시립대학을 마친 동양의 여자일 뿐이었던 거죠.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건 결혼뿐이어서 백인과 결혼해서 살다가 헤어지고 그 다음엔 나이 지긋한 아일랜드계의 남자와 결혼했어요. 그 남자는 윤주가 타이피스트로 일하던 부동산 중개업 사무실을 운영하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윤주를 아껴주었지만 얼마 안 가 병으로 죽었고 그의 유산으로 그녀는 이제 약간의 풍족함을 누리며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다시 어울렸고 이제 헤어지지 않을 자신감으로 해변도로에 있는 그녀의 별장식 아파트로 형빈이 옮겨갑니다. 새로운 날들이 이어졌어요. 형빈은 다시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고 의욕적으로 일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그의 이혼에 마음 아파할 겨를도 없이 이어진 결혼과 행운을 축복해 주었어요. 이후 1년은 형빈의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한 해였어요. 윤주는 그동안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처럼 턱없는 자부심이나 뒤틀림으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지 않았고 쓸데없는 날카로움이나 변덕으로 짜증나게 하지도 않았어요. 신산스런 10년은 그녀를 단순하고 솔직한 정신으로 개조시켜 준 것이었죠. 그녀의 서툰 살림 솜씨도 미국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었는데 미국의 인스턴트와 서비스업은 의식주 모든 걸 해결해 주었어요. 그들은 주말마다 여행을 다녔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녔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들뜨기 시작해서 어떤 때는 월요일과 화요일까지 회사에 적당한 핑계를 대고 여행이 이어졌어요. 형빈이 변화해 회사에서는 그의 행운을 부러워하는 축도 있었지만 덜어는 쓰는 즐거움에 너무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걱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의 잦은 휴가로 지사장은 그를 본국으로 전보시킬 생각도 하고 있다는 말도 들렸어요. 그러나 형빈은 그런 것들조차 개의치 않았어요. 이미 쓰고 즐기는 생활에 깊이 빠져들었고 그 주말에 갈 멕시코 여행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의 재정은 점점 바닥이 나고 있었어요. 형빈은 생활 규모의 축소와 아파트를 싼 곳으로 옮기자고 제안했지만 윤주는 온몸으로 극렬히 거부했어요. 형빈은 차츰 부정한 거래에 손을 대기 시작했죠. 돈이 필요했고 그해 연말에 가기로 한 유럽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모든 걸 걸더라도 그 행복을 유지하고 싶었어요. 그들의 유럽 여행은 거의 보름이나 이어졌어요. 그리고 봄과 여름에 걸쳐 2번 더 유럽 여행을 다녀왔고 마지막 행선지로 오스트리아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예정이 없이 들른 곳이 그라츠라는 곳이었어요. 그곳은 작은 도시로 아늑함과 평온함이 있었고 고향으로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들은 그곳이 마음에 들었고 거기서 일주일을 지냈는데 마을이 농가 2층에서 민박을 했어요. 이틀째 되던 날 밤 윤주는 보름달 아래 잠든 바깥을 내다보다가 나이가 들면 이 근처 어디에서 자리 잡고 살자고 말했어요. 그리고 쓸쓸하게 그지없는 목소리로 우리에게 그런 노후가 있을까라고 물었죠. 그녀는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그건 형빈에게도 형체를 알 수 없는 비슷한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요. LA로 돌아왔을 때 형빈은 한국의 울산 지점으로 발령이 나 있었어요. 그의 비행과 불성실함이 지사장으로 하여금 본사에 요청하게 한 거였죠. 형빈은 윤주에게 같이 한국으로의 귀국을 권했지만 그녀는 미칠 듯이 거부했어요. 며칠간의 격렬한 싸움 끝에 윤주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만 아니라면 새롭게 살겠다고 결심했고 이제 좋은 아내가 되겠다는 약속도 합니다. 형빈은 회사를 그만두고 둘은 동부로 가요. 뉴저지에 자리를 잡고 그들이 전재산 3만 달러를 기반으로 빠른 시일 내에 10만 달러를 모은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형빈은 야채가게 캐셔, 주유소 직원, 주차장 관리인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윤주는 변두리 흑인 구역에 손톱 가게를 냈어요. 그들은 열심히 일했고 희망과 보람에 찬 날들을 보냈습니다. 노동의 신성함과 차곡차곡 쌓이는 잔고는 그들에게 과거의 허영을 잊게 해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윤주의 손톱 가게의 전세 계약에 문제가 있었고 들어간 비용을 다 날리게 되었어요. 교포 사기꾼을 찾아 나섰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문제는 이 일 이후에 나타난 윤주의 변화였어요. 그녀는 몇 달 동안 반짝였던 열정이 사라졌고 작은 집과 일상을 부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입던 화려한 옷을 다시 꺼내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위로하고 달래다 지친 형빈은 권총을 한 자루 구입해요. 그녀에게 충격을 줄 생각이 깔려 있었고 그걸 본 윤주는 실제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고 울부짖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해요. 그녀는 하루 종일 서 있느라 발등이 통통하게 부어오르는 점원일을 시작했고 레스토랑의 카운터로 옮겨 앉았다가 거기서 만난 전 남편의 지인이 추천해 주어서 뉴욕 쪽의 큰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다시 멋을 내기 시작했고 회사 주최 파티에도 여러 번 참석했어요. 그녀가 사장인 케빈과 친하게 지낸다는 느낌을 받은 형빈은 그녀를 못 나가게 하려고도 했지만 그건 그들이 잦은 갈등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윤주는 형빈이 없는 새에 짐을 챙겨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녀가 케빈의 유럽 여행에 동행했다는 걸 알아내고 형빈은 마치 영원히 떠나는 사람과도 같은 준비를 합니다. 예금을 인출하고 증권을 팔고 여행에 필요한 짐을 챙겼고 그 작은 권총을 갖고 케빈의 행적을 따라 떠납니다. 파리 호텔에서 케빈을 만났으나 윤주는 이미 떠난 후였어요. 케빈은 윤주가 형빈에게 남긴 쪽지를 전해줍니다. 거기엔 형빈이 찾아올 것을 알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의 그라츠, 그 농부의 집으로 오라는 내용이 써 있었어요. 그들은 그라츠에서 다시 만났어요. 며칠 동안 평화로워 보이는 날들이 흘렀어요. 윤주는 조용히 자연을 즐겼고 형빈은 무엇에 홀린 듯 그녀와 다름없는 날들을 보냈어요. 보름이 지났어요. 그때까지 삶에서 가장 긴 휴가 같은 보름이 지나자 형빈은 의식 깊이 묻혀있던 과거와 미래가 선명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고 그렇다면 이제 형빈에게는 미래가 없는 셈이 되는 거였죠. 그날 윤주는 마을에 나가 둘이서 반년을 먹어도 될 만큼의 치즈와 포도주를 사갖고 왔어요. 그녀에게 형빈은 총을 겨눕니다. 흥분하여 방아쇠를 당기라고 소리치던 그녀에게 형빈은 5발의 총알을 쏩니다. 그 대목입니다. 그녀가 두 손으로 쌓는 가슴에서 피가 번져나오는 것을 보고서야 나는 제정신이 돌아왔다. 그런데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은 내가 황급히 그녀를 쓸어안았을 때 흘낏 나를 쳐다보던 그녀의 눈길이었다. 그게 잘못 본 게 아니라고 천번이라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그렇게도 만족과 평온에 찬 사랑의 눈길이 있을까. 그녀는 죽어가면서 형빈에게 하루하루 꺼져가는 촛불 같은 우리 삶을 보고 있기가 괴로웠다고 말했어요. 그동안 달아날 기회를 여러 번 주었는데 바보같이 왜 달아나지 않았냐고도 했어요. 그건 이렇게 함께 추락하는 게 안쓰러워서였다고 말했습니다. 소설은 여기서 끝입니다. 집착. 이런 광적인 집착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그런데 이보다는 덜하더라도 한때 이런 열정의 경험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사랑이건 뭐건 이제 그만 스탑해야 하는 걸 알지만 그렇게 못했죠. 시간이 흘러 그때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 설명할 수 없는데 그게 바로 젊음이었을 겁니다. 그건 계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젊은 시절의 기억은 찬란하지만 아프기만 하죠. 그때 곁을 스쳐간 사람들이 그리운 건 그래서고요. 그들이 어설픔이 지금 찬란한 몸짓으로 기억되는 건 우리들이 다 같이 젊었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 소설의 제목은 잉게보르크 바하만의 시 유희는 끝났다 중에 한 대목에서 따왔는데요. 지금은 대추야자씨가 싹트는 아름다운 계절, 추락하는 모든 이에게 날개가 달렸네요. 이 부분입니다. 날개가 없었다면 날지 않았을 테고 추락도 하지 않았겠죠. 날개가 있으면 추락하면서도 이걸 펼칠 수 있다는 희망을 땅에 닿기 직전까지는 갖고 있겠고요. 끝난 걸 알면서도 곧 닥칠 파국 앞에서 가지는 어이없는 희망. 그때는 너무 젊어서 추락조차 무모하게 버텨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못할 것 같은 짓을 했던 그 시절. 그래서 지금 아프면서도 말도 못하게 향긋한 그 추억의 페이지를 간직하고 있는 거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